장례식장에서 장모님이 저를 수상하게 여긴 듯 경찰을 부르셨습니다. 딸의 장례식장에서 담배를 피우며 낄낄 웃고 있던 제가 그분 눈엔 너무나 이상하게 보였던 거겠죠. 하지만 경찰은 와서 상황을 둘러보더니 한마디만 하더니 돌아가더라고요. 그냥 계시지 괜한 신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장모님은 그대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경찰이 돌아간 직후 장모님은 제 노트북을 보셨고 거기엔 제 아내의 영상이 저장돼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왜 그리 담담하셨나요? 하지만 그날 저는 눈물 대신 마음속 깊은 해방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천사와도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녀가 없는 그 상태가 되고 나서야 마음을 짓누르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슬픈 일이었죠.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거래처 직원이었던 그녀는 항상 밝게 웃는 얼굴에 일처리도 깔끔했어요. 그런 그녀를 마음에 품었지만 부끄러움이 많은 저는 표현도 못하고 있었고요. 어릴 적부터 저는 유난히 조용한 아이였는데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그랬거든요. 친구들과 어울리는 법도 서툴렀고 무언가에 쉽게 마음을 열지 않더라고요. 워낙 집에서도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늘 바쁘셨고 가끔 마주칠 때도 말수가 적으신 분이라 대화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처럼 아버지와의 추억이 많거나 하진 못했죠. 그런 아버지가 중학교 2학년이던 어느 겨울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의 차가운 공기와 어머니의 울음소리만이 제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죠. 그날 이후 저와 어머니는 마치 서로를 지탱하는 벽처럼 살아갔습니다. 서로를 향한 대화가 많지는 않았지만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지가 되었어요.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의 빈자리는 컸고 어머니는 이를 악물고 생계를 이어가셨죠. 식당 주방에서 하루 12시간을 일하시고 밤늦게 돌아오셔도 늘 제 도시락을 챙기고 학교 생활을 물으시곤 하시면서요. 정작 어머니의 손은 늘 굳은 살로 덮여 있었고 얼굴은 피곤에 절어 있었지만 한 번도 제 앞에서 힘들다고 하신 적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런 어머니께 살갑게 대할 만도 했지만 쑥스러운 마음에 대충 대답했어요. 저의 짧은 대답을 들은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다시 저를 위해 뭐라도 더 하시려고 몸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러고 나면 저는 다시 제가 하려고 했던 일을 했고요. 그런 삶이 익숙해질 무렵 저는 군에 입대하게 되었죠. 어머니는 고생 끝에 이제는 조금 쉬실 수 있겠다고 건강만 잘 챙기라며 담담한 척 하시더니 저를 떠밀다시피 입대시키더라고요.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제가 속편히 군대에 갈 수 있도록 그러셨던 것 같아 저도 잘 다녀오겠다고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이별이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입대를 했죠.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무렵 중대장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고작 이등병이 중대장에게 불려가니 무슨 일인가 싶었죠. 노크를 하고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저를 향해 곤란한 표정으로 서 있는 중대장님이 보이더군요. 그러더니 수화기를 저에게 넘기며 어머니가 계신 병원이라고 하셨어요. 병원이라는 말에 놀라 전화를 받아보니 병원 직원이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으셨고 병원으로 옮기던 중 끝내 숨을 거두셨다는 연락이 수화기 너머로 저에게 전해졌습니다. 듣고 있으면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전화를 들고 있었지만 믿을 수 없었죠. 급히 준비를 하고 도착한 영안실 앞에서도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관 속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면서도 그 모든 게 꿈처럼 멍하더라고요.
장례를 치르면서도 아무것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른 채로 훌쩍훌쩍 울기만 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리고 미아 보호소에 있는 것 같았죠. 겨우 장례를 마치고 어머니를 아버지 곁에 모셔드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와 함께 살던 작은 집이 너무 조용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 실감이 나더군요. 항상 어머니를 기다렸는데 이제는 오지 않으신다는 걸 알고 나서요. 어머니가 금방 나선 것 같은 상태의 집은 TV도 냉장고도 시계도 멈춘 듯 했고 그 공간에서 저는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고 잠도 자지 않고 며칠을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와의 기억들은 냉기만 남긴 채 사라져버렸고 적막과 쓸쓸함만이 자리 잡은 그 공간 안에서 깊은 심연으로 저만 가라는 느낌이었죠. 부대로 복귀를 해서도 저는 겨우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저는 더 조용해졌고 세상과도 조금씩 멀어졌던 거죠. 제대를 할 때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더군요. 아무도 없는 집으로 돌아가는 게 익숙해졌고 누군가에게 기댄다는 게 낯설어져 스스로가 보이지 않는 벽을 두르고 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외로움을 마치 제 그림자처럼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를 작은아버지가 간혹 불러 밥도 사주시고 챙겨주시기도 했지만 가족을 잃은 마음의 빈자리는 쉽게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늘 조용하고 조심스럽게 사람들 눈치를 보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저에게 그녀는 너무나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밝고 솔직하고 스스럼 없이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참 좋았거든요. 거래처에 갈 때마다 마주치면서 바라본 그녀의 얼굴에서 쏟아지는 그 웃음소리는 이상하게도 제 마음 깊은 곳까지 파고들더라고요. 그녀와 마주치기만 해도 가슴이 뛰었지만 저는 항상 입을 꼭 다물고 말았어요. 괜히 선 넘는 거 아닐까? 혹시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에 갇혀 그저 먼 발치에서 바라보기만 했죠. 그런데 그날은 좀 달랐어요. 평소처럼 거래처 회의가 끝나고 회의실 문을 나서려는데 그녀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걸어주더라고요.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괜찮으세요? 그녀의 그 말에 저는 얼떨떨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자 그녀가 살짝 웃으며 말했죠. 사실 예전부터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느꼈어요. 항상 조용하신데 가끔 표정이 너무 슬퍼 보여서요. 그녀가 제 마음을 들여다보는 듯한 말을 하자 제 마음속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누구도 제 마음에 대해 그렇게 이야기해 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녀는 제가 감추고 있던 외로움을 꿰뚫어 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안 그래도 그녀가 좋았던 저는 그녀를 향한 설레는 마음이 더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녀의 말에 조금 웃으며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쑥스러움이 많아서 말을 잘 못해요.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저를 보고 그녀는 화사하게 웃으며 자판기 커피를 건네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거래처에 들른 저를 그녀는 환하게 반겨주며 말을 걸어주었거든요. 그러더니 어느 날엔 밖에서 밥 한 번 먹자며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밥이라도 함께 먹으면서 이야기하면 더 많이 이야기할 것 같지 않아요? 갑작스러웠지만 그녀의 제안을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장미처럼 화려한 그녀 앞에서 저는 초라한 들풀 같았지만 좋았어요. 서툴고 조심스러운 제 모습에도 그녀는 웃으며 기다려줬고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사실 그 순간부터였는지도 몰라요.
제가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야 할 이유가 생겼다는 걸 느꼈던 것 말이죠. 그녀와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한 이후 제 일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늘 혼자였던 저녁 시간이 그녀와 함께 걷는 골목길 산책으로 채워졌고, 말수가 적던 저는 그녀 앞에서는 하고 싶은 말이 자꾸 생겨났습니다. 그녀는 늘 한결같이 밝았고 제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었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편안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친구처럼, 연인처럼 천천히 서로의 세계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꿈처럼 느껴졌죠. 그러던 어느 날, 늦은 가을 저녁이었어요. 바람이 조금 차가웠지만 그녀는 두 손을 모아 제 주머니에 쏙 넣으며 웃었죠. 이제는 제법 가까워졌죠, 우리? 그녀가 저를 빤히 보며 그렇게 말할 때는 마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녀가 원하는 대답을 하게 되더군요. 당신이랑 있으면 참 따뜻해. 그렇게 대답하고 그녀를 바라보니 그녀는 만족한 듯 웃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예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볼래요? 나랑 같이? 그녀는 그렇게 너무도 자연스럽게 저에게 평생을 함께하자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날 그 말을 듣기 전부터 마음속으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라면, 이 따뜻하고 솔직한 사람이 곁에 있다면 내 인생의 빈자리를 더 이상 외로움으로 채우지 않아도 될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당연하지. 나는 당신과 함께라면 진짜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먼저 나에게 이렇게 얘기해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먼저 했어야 하는데. 그런 저에게 그녀는 환하게 웃어 보이며 그러더군요. 누가 먼저 말하면 어때요? 당신이랑 나랑 같은 생각인 게 중요하지. 그럼 이제 우리 결혼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녀의 모습이 너무 빛나고 사랑스러워 저도 그녀를 따라 크게 웃었죠. 그 후 우리는 함께 미래를 준비해 나갔습니다. 주말마다 그녀가 좋다고 하는 예식장 투어를 다니고 그녀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며 조금 긴장하기도 했죠. 그런 저를 그녀의 부모님도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렇게 결혼하라고 떠밀어도 싫다고 하더니 드디어 데리고 오네. 우리 딸이 많이 부족해도 잘 부탁하네. 다정하게 저를 바라보며 하시는 그 말에 저는 조금 울컥하더라고요. 저희 쪽은 돌아가신 부모님 대신 작은아버지께 찾아가 인사를 드렸거든요. 그녀에게 조금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제대로 된 가정이 없는 저와 결혼하게 됐으니까요. 작은아버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시며 한마디만 하셨죠. 잘 살아. 너희 부모님 목까지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아라. 그래서 그런가 부모님 산소에 그녀를 데려가 보여드렸을 때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대화도 많이 나누지 않고 살았던 지난 날들이 후회스럽더라고요. 조금 더 웃으며 안아드리기도 하고 사랑한다고도 해볼 걸 하는 생각도 나서요. 그녀를 만나 저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나니 더 아쉽더군요. 그래서 제 가족이 된 그녀와 처갓집에 정말 잘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부족한 저를 받아준 고마운 분들이니 제가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그녀와 저는 결혼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부부가 되었습니다. 봄이 찾아와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화창하고 눈부시던 날에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제 앞에 선 그녀는 제가 본 그 어떤 신부보다 아름다웠고요. 그래서 벅찬 마음으로 저는 말했죠. 당신을 만나서 나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어요. 당신이 있어서 이제는 외롭지 않아요. 나한테 와줘서 고마워요.
그녀는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았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손을 놓지 않는 한 어떤 적막도 없을 것이고 어떤 쓸쓸함도 우리를, 아니 저를 다시 삼킬 수 없다는 걸 말이죠. 결혼을 하고 난 후 저의 하루는 그녀의 잘 잤어요라는 아침 인사로 시작되고 퇴근 후 문을 열면 기다리고 있는 그녀의 미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녀는 제 인생의 봄이 되었고 그 봄은 매일같이 제 곁에서 따뜻하게 피어나고 있다고 믿었죠. 가끔은 그녀와 함께 처가에 찾아가 제가 도움이 될 일이 없는지 살폈고 종종 장인어른 장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도 안 해봤던 저로서는 그 자체가 행복이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그녀는 고맙다고 하면서도 조금 서운한 게 있으면 감추지 않고 바로바로 표현하며 제 애를 태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도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하며 행복했어요. 저희가 결혼한 지 6년쯤 됐을 때부터 조금씩 균열이 생겼던 것 같아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참 빠르면서도 길었던 시간이었죠. 처음에는 모든 게 설렜습니다. 아침마다 그녀의 얼굴을 보며 잠에서 깨는 게 좋았고 함께 밥을 먹으며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으니까요. 그랬던 그녀가 세상을 떠나고 장례를 치르며 제가 웃고 있었으니 장모님이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신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저와 그녀가 얼마나 사랑하고 다정했는지 장모님도 아셨거든요. 제가 부모님을 어린 나이에 잃은 것을 아시고 저에게 가족의 정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며 철마다 보약도 해주시고 때마다 반찬도 나르신 분이셨고요. 하지만 저는 아내의 장례식은 되도록 간소하고 차분하게 준비했습니다. 저는 상주 자격으로 조용히 조문객들의 절을 받았고 되도록 무표정한 얼굴로 의연하게 자리를 지키려고 했죠. 장모님은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아내를 생각하며 많이 우시면서 조금이라도 더 성대하게 해주고 싶어 하셨지만 제가 그러지 않자 서운해하셨어요. 김서방,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인데 이렇게 보낼 거야? 그런 장모님께도 저는 그저 고개만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 이상의 어떤 말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눈물도 나지 않는 장례를 치르며 저도 많이 지치기도 했고요. 이틀째 되던 날 장모님께서 저를 계속 노려보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도 그냥 서운하셔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장모님께 전처럼 가까이 다가가 살갑게 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조금 후 경찰 2분이 장례식장에 도착하셨더라고요. 사위분의 딸의 장례식장에서 웃으며 담배를 피운다는 장모님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혹시 사고와 연관이 있으신가 싶다면서요. 저는 잠시 가만히 경찰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언제 웃었나 생각하며 기억을 되짚어 보았죠. 담배는 밖에서 피웠고 웃은 것은 전화를 받으며 상황 설명을 하다가 조금 큰 소리로 헛웃음이 났던 게 생각나더군요. 실은 저의 마음속에선 진작부터 모든 게 무너져 있었는데 그걸 감추느라 무표정하려다 보니 순간 그런 웃음이 나왔던 거죠. 하지만 그 웃음의 진짜 의미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어쨌거나 찰나의 순간에 내뱉은 저의 그 웃음 때문에 경찰이 왔기에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웃음에 대한 설명을 해야 했죠. 그래서 저는 제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경찰분들에게 보였습니다. 제가 내민 여러 자료를 보신 경찰분들은 주변을 살피더니 말하시더군요. 그냥 계시지 괜한 신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저를 위로하시더니 조용히 돌아가시더라고요. 그 광경을 본 장모님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기 시작하더군요. 자네가 이럴 수가 있어? 경찰에게는 뭐라고 한 거야? 내 딸 장례식에서 웃어? 너 그게 사람이야?
그런 장모님께 저는 끝까지 숨기고 싶었던 비밀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모인 사람들이 저와 장모님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억울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사실 결혼 후 시간이 흐를수록 저희 부부의 단란했던 일상은 점점 무뎌졌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상상했던 그대로 너무 따뜻하고 행복했죠. 하지만 결혼을 하고 6년이 지나면서 그 행복한 시기는 먼 과거 같아졌어요. 결혼 초반부터 저희 부부는 둘 다 자녀에 대해 큰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한 말이 크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나는 일 욕심이 있어. 비록 작은 회사여도 승진하고 싶고, 그리고 아이가 있으면 우리 둘이 즐겁게 보내는 시간이 줄 것 같아 싫어. 그런 그녀를 위해 저는 아이 문제는 조금 내려놓기로 했어요. 그냥 천천히 생각하자. 지금은 우리 둘만의 시간을 더 즐기자. 그런 식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생각하자는 말이 말하지 말자로 바뀌어버리더군요. 자녀 이야기를 꺼내는 게 서로에게 부담이 된다는 걸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녀는 아이와의 행복보다 자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고요. 저도 그녀의 그 말에 좋다고만 했습니다. 저에게는 그녀가 행복 그 자체였으니까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아이를 갖길 바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부부가 아이 하나는 낳아서 같이 키워야 사이가 깊어지지. 그럴 때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얘기로 불편하게 할 거야? 내가 애를 어떻게 키워? 나는 이대로가 좋아. 시댁도 없는 내가 엄마한테 시집살이 해야 해? 눈을 흘기며 그렇게 말하는 그녀의 허벅지를 찌르시며 장모님은 제 눈치를 보셨죠. 저에게는 민망하다는 듯이 웃어 보이시면서요. 저는 그런 두 모녀를 보며 그저 허허 웃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정말 저희 부부는 서로 회사에서 하루하루 살아남기에 바빴거든요. 회사에서 받는 성과 압박에 시달리며 야근도 잦아지다 보니 퇴근도 늦어 집에 오면 지쳐 잠드느라 그녀와 마주 앉아 식사하는 시간조차 줄어들었고요. 그녀 역시 저처럼 일 때문에 바빴기에 점점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죠. 같은 집에 살면서도 어떤 때는 서로의 하루 일과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이란 게 원래 이런 거라고, 누구나 다 비슷하게 사는 거라며 스스로를 납득시키면서요. 저희 부모님도 서로를 아끼셨지만 말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집에 들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집, 텅 빈 식탁, 무표정한 눈인 사이에 허전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혼자 남았을 때의 기분이 들 정도로요. 아마 그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니 조금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서로 애쓰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어느새 우리는 평행선을 걷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그녀에게 말을 걸기도 하고 저녁 데이트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돌아오는 답은 항상 같더라고요. 알잖아. 나 이번 프로젝트 못 해내면 진짜 일 그만둬야 해. 당신도 내가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애나 보는 거 바라지 않잖아. 저는 그런 그녀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집에서 살림하고 아이 기르는 것도 좋아. 하지만 당신이 바라는 삶이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걸 알아서 그러자는 거야. 나도 열심히 하고 승진도 했으니까 아이도 가지는 게 어때? 그렇게 말하는 저를 그녀는 아무 말도 없이 한동안 노려보기만 하더군요. 내가 화나는 게 그거야. 나도 당신만큼 일하는데 왜 나만 승진이 안 되냐고. 안 그래도 화나는데 당신까지 이럴 거야? 그녀의 반응에 당황한 저는 그녀를 달랬습니다.
잘 될 거야. 당신이 바라는 게 그런 거면 나는 더 기다릴 수 있어. 나는 우리가 너무 삭막하게 지내는 것 같아서 데이트나 하자는 말이었어. 미안해. 그런 식으로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말을 꺼내면 그녀는 화를 냈고 저는 매번 사과를 하며 대화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데이트는커녕 그녀와 더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저는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가정을 지키려고 했고 그녀가 부족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마음이라는 건 노력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그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녀는 점점 밖을 향했고 저를 의무 정도로만 여기더군요. 그런 것을 눈치챈 건 정말 사소한 변화들 때문이었어요. 그녀가 자꾸 이유가 불분명한 외출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카페 좀 다녀올게. 엄마 만나러 간다. 머리 좀 하러 갈게. 때마다 이유는 달랐지만 굳이 퇴근 후 늦은 시간에 나가는 게 이상했죠. 결혼하고 난 뒤로는 밖에서 데이트하는 게 귀찮다며 집에서 다 하자던 사람이 어느새부터인가 혼자 어디 가는 걸 즐기는 듯 보이더라고요. 그때도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요즘 들어 조금 마음에 여유가 생겼나 보다. 조금 서운하기는 했지만 그녀가 편하다면 시간을 주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점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그녀는 늘 핸드폰을 손에 꼭 쥐고 있었거든요. 거실에 누워서 TV를 보다 말고도 갑자기 핸드폰에 몰입하거나 전화가 조금만 울리기만 해도 화장실로 들어가서 봤더군요. 그런 모습을 보다 보면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사람이 감추는 게 있다는 건 감으로 알게 되잖아요. 그녀의 표정이 예전처럼 편안하지 않은 것도 눈에 보이더라고요. 제가 말을 걸면 자꾸 초점을 잃은 눈으로 대답하며 다른 생각에 몰두하느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죠. 그러다 갑자기 짜증을 내면서 나가버리기도 하고요. 싸운 것도 아닌데 기분이 나빠서 집에 들어오기 싫다며 처갓집에 간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승진이 누락돼 속이 상해서 그러나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다른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결정적으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게 된 날은 그녀가 거실 소파에 누운 채로 잠든 밤이었어요. 희미한 불빛 아래서 그녀의 손에 쥐어진 핸드폰 화면이 깜빡이고 있었죠. 메시지를 알리는 알림 하나가 떴는데 낯선 이름이었고 남자 이름 같더라고요. 그 순간 심장이 뚝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불안한 마음 반 호기심 반으로 결국 저는 그녀의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녀의 휴대폰 비밀번호는 여전히 제 생일이더군요. 그렇게 휴대폰을 열면서 조금은 안심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메시지 창을 열자마자 저는 숨이 막히고 눈앞이 캄캄해지고 말았죠. 자기야, 오늘도 보고 싶었어. 그날 모텔에서 찍은 거야? 야, 우리 둘 다 진짜 미쳤었지. 그리고 메시지와 함께 보낸 사진도 있더라고요. 처음엔 경관이 멋진 배경사진이 보이고 그녀 혼자 찍은 사진이었어요. 하지만 점차 낯선 남자와 둘이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 여러 장 보이고 더는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사진들도 있더군요. 벌벌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그녀가 깨지 않을까 눈치를 보면서도 다른 메시지도 확인했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메시지가 있더군요. 당신과 나는 왜 이렇게 빨리 결혼을 했을까? 조금 더 기다릴걸. 당신이 나타날 줄 알았으면 남편한테 말도 안 걸었을 텐데. 진짜 남편 몰래 남자들 만나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야. 솔직히 결혼하고 만난 남자가 당신이 처음은 아니거든. 신혼 때만 빼면 계속 연애를 했어. 그런데 이번엔 확실히 달라. 당신이라면 나 이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혼녀 딱지는 싫지만. 순간적으로 현기증이 일더니 더는 그녀의 휴대폰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도 그녀가 깰까 싶어 조용히 핸드폰을 그녀의 곁에 두고 침실로 들어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일부만 봤지만 그녀의 외도는 단순한 것이 아니었어요.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게 아주 오래전부터 다른 남자와 감정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깊게 얽혀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우리 부부의 일상, 웃음, 추억들, 심지어 결혼 반지까지 모두 거짓말 같더군요. 너무 놀랍고 화도 났지만 그날 밤 저는 그녀를 깨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핸드폰을 내려놓고 새벽이 되도록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소리 없이 무너질 뿐이었죠. 그러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저 두 사람을 벌주고 싶다는 생각이요. 나의 사랑과 순정을 짓밟은 그 행위들에 대해 책임지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자 방에서 그렇게 앉아만 있을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저는 곧장 행동에 나섰습니다. 일단 며칠 동안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도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죠. 먼저 휴대폰 메시지에 뜬 번호를 따로 저장해 두었고요. 그리고 그녀의 퇴근 시간에 맞춰 그녀의 회사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조금 기다리자 그녀가 어떤 남자와 나란히 걷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퇴근은 언제 하냐는 제 질문에 오늘도 야근이라고 했던 말과는 다르게 말이죠. 사람들 시선에도 거리낌이 없는지 그의 팔짱을 끼고 웃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직접 보는 순간 제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행동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른 챙겨온 카메라로 그녀와 그녀 곁에 그 남자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조금의 틈을 두고 따라가다 보니 그녀와 그 남자는 숙박업소로 향하더군요. 그 모습에서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행동하더라고요. 그 모습까지 사진을 찍고 나니 온몸에 땀이 범벅이 되고 쓰러질 것 같았죠. 하지만 그렇게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곧장 다음날 법무법인을 찾아가 사진을 내밀었어요.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하니 간통죄와 상간자 소송을 위해선 조금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저는 사설 탐정에게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그녀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눈에 띄지 않고 증거를 모으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의뢰를 받은 사설 탐정은 전문가답게 그녀의 동선을 빠짐없이 기록해 저에게 전달해 주더군요. 둘이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과 시간, 위치 정보까지 확보해 주었고요. 카드 사용 내역, 통화 내역, 그리고 두 사람의 메시지 캡처는 제가 틈틈이 모아놓았습니다. 하나하나 모으는 그 과정이 정말 쓰리고 아팠지만 모든 것을 확실히 하고 끝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제 마음도 이미 떠났고 조용히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법무법인을 통해서 서류도 거의 다 작성한 상태였죠. 그런데 제 손에 완성된 서류가 도착하기도 전에 그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는데 신호를 위반한 음주운전 차량이 그녀의 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고 하더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순간 제가 느낀 건 안도감도 분노도 아닌 허무함이었습니다. 그 모든 증거, 모든 준비가 한순간에 의미 없어지는 기분이었다고 할까요? 무엇보다 그녀를 그렇게 떠나보낼 준비가 저는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고 당시 그녀는 그 남자와 함께 있었다고 하는데도 말이죠.
그 남자 역시 유부남이었고 둘은 새벽에 각자의 집을 빠져나와 드라이브를 하다 사고로 인해 그녀만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하더군요. 그 남자는 중상이었고 그의 가족은 그가 출장 간 줄 알고 있더라고요. 경찰에게는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동료인 그녀와 함께 사고가 난 것 같다고 진술했다더군요. 아니면 그 시간에 도로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요. 저희 장모님처럼 분명하지 않은 추측으로만 말이죠. 저는 사실을 다 밝히고 싶었지만 이미 고인이 된 그녀를 그렇게까지 욕보여야 하나 싶어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렇게 허탈한 마음을 붙잡고 겨우 장례를 치르고 있는 저를 장모님은 경찰까지 불러 몰아세우신 겁니다. 저는 그래도 끝까지 그녀의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리 부정을 저지른 아내이기는 했어도 제 아내였으니까요. 제 아내가 손가락질을 받는 건 저도 원하는 바가 아니었고요. 하지만 경찰이 왔을 때 장모님의 단 한마디에 마음이 바뀌었죠. 부모 잡아먹은 놈. 성에 안 차도 내 자식이 좋다 하니 가여워서 받아들여 줬더니 내 새끼까지 잡아먹고 웃음이 나와? 웃어? 너가 감히 부모도 없이 자란 게 뭘 보고 배웠겠어. 아휴, 저런 거랑 결혼을 시키면 안 되는 건데. 아휴. 그런 말까지 듣고 나니 제가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더군요.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까지 욕하시는 그 말에 너무 화가 났으니까요. 그래서 경찰이 떠난 뒤 저는 장모님 앞에 섰습니다. 가방을 열고 작은 노트북을 꺼내어 보시기 편하게 펼쳤죠. 저의 행동에 놀랐는지 장모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보시더군요. 그러더니 이내 다시 노려보시면서 저의 행동을 지켜보셨고요. 장모님, 제가 적어도 오늘까진 말 안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지 한 번은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는 그동안 제가 모았던 사진과 메시지 내용들을 보여드렸죠. 그 안엔 그녀의 외도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호텔 CCTV 캡처, 통화 녹음, 메신저 내용, 그리고 그녀가 다른 남자와 함께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이 그녀의 외도를 증명하고 있었어요. 차마 눈뜨고는 보지 못할 민망한 사진들도 다수 있었고요. 천이 그리고 아주 꼼꼼하게 자료를 다 보신 장모님은 처음엔 거짓말이야 라고 외쳤지만 점점 입을 다물고 눈을 떨구시더군요. 그러더니 손끝이 떨리며 의자에 주저앉으셨죠. 그럴 리가 없는데 내 딸이 그럴 리가... 아니야. 제가 그럴 아이가 아니야. 저는 그런 장모님께 최대한 정중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어쨌거나 저 사람 남편이기에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웃은 건 변호사님과 통화하며 불륜 사건을 마무리할 것 같다는 말을 전하며 허탈함에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 따님처럼 짐승 같지는 않아서 죽음 앞에서 기쁘지 않아요.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이 말씀이 많지는 않으셨어도 그렇게는 안 가르치셨어요. 장모님은 따님을 어떻게 기르셨기에 외도를 하다가 죽게 하셨습니까? 제 말에 장모님은 고개를 숙이고 통곡하셨지만 저는 달래지 않고 바라만 봤습니다. 그 이후로 장례식장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사람들의 조용한 발소리, 향냄새, 울음 섞인 숨소리들이 뒤섞여 공기마저 눅눅하게 느껴졌고요. 저는 빈소 한쪽에 서서 끝까지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하객들은 고인을 위로하는 말을 건넸지만 그 말들 속에서 저는 아무 감정도 느낄 수 없더라고요. 밝은 사람이었는데 어쩌다 이런 일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들 말씀하셨지만 그 따뜻함이 누구를 향한 것이었는지는 모르겠다는 생각만 들었으니까요. 장모님께서는 놀라셨는지 흑색 상복 차림으로 의자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시더라고요. 울음을 그친 지는 오래된 듯 했고 아무 표정도 없으셨습니다. 저는 굳이 다가가지 않고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죠. 서로에게 위로가 되기엔 이미 지나친 말들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장례 절차는 예정된 시간에 따라 차분히 진행됐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작은 소리로 흐느끼며 장례를 치르셨고 그 모습을 저는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제 앞으로 다가온 장모님이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저는 어떤 답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 그게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신가요? 제 부모까지 욕하시던 그 입으로. 그러다 그녀를 실은 관이 운구차에 실릴 때 장모님께서 제 손목을 붙드셨습니다. 손끝이 차갑고 많이 떨리고 있어 그 손길을 차마 뿌리치지 못했고요. 정말 그게 다 사실이었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내가 그 아이를 몰랐던 걸까? 저는 시선을 마주치지 않은 채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제가 꾸며낸 것이었으면 좋았겠지만 모두 사실입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굳이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그것도 결혼 기간 내내 여러 남자를 만난 사람이었어요. 장모님께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든 그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시든 저는 그저 이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제 할 도리를 하려고 있는 겁니다. 장모님은 말없이 다시 한번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그 표정을 저는 오래 바라보지 않고 장례 절차를 따르며 이동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용하고 정중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딱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죽음이 모든 걸 씻어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과할 기회를 앗아갈 뿐이죠. 저는 장모님의 딸이 이렇게 죽은 걸 진심으로 안타깝게 여깁니다. 차라리 살아서 소송을 하건 이혼을 하는 게 나은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저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제 말에 장모님은 모든 것을 잃은 듯한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운구차 문이 닫히고 장례식장엔 조금씩 흐느끼는 소리가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정장을 정리하고 고개를 숙여 마지막 인사를 할 뿐이었죠.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제가 알던 모든 진실이 무너졌고 남은 건 침묵뿐인 채로 말이죠. 그녀가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모든 것이 정리되는 기분이라는 게 이상하게 남더라고요. 어찌됐건 간에 그녀의 잘못이 다 밝혀졌으니까요. 아무리 바람을 피운 아내라 하더라도 사고로 떠난 그녀였기에 저는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 그녀의 잘못을 말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장모님께서 먼저 선을 넘으시는 바람에 모두 폭로되어 버리고 나니 그녀가 저지른 행동의 책임은 남은 가족이 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녀는 어떤 변명도 사과도 하지 않는데 남은 가족들끼리만 상처받았으니까요. 그 생각이 들고 나니 크게 다치긴 했지만 아직 살아있는 그 남자에게 하려 했던 간통 소송까지도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남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다시는 온전히 걷기 힘들 거라는 그 남자를 병간호해야 할 그 남자의 가족을 위해서라도 제가 모든 걸 덮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남자의 아내는 저보다 더 힘든 상황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하지도 억울하다고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제 삶을 시작했죠. 2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작은 공방을 운영하며 조용히 살고 있고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지만 저와 아내가 살기엔 아주 좋습니다. 관광객이 점점 늘고 있는 고장이어서 5식구 먹고 살 만큼은 벌고 있고요. 그때 그녀의 장례를 마치고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살던 집을 정리해 이곳으로 내려왔습니다. 더 이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사는 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저에게 남은 건 허무한 뿐인 것 같아서요. 그녀의 보험금도 제가 수령할 수 있었기에 여유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보험사에 부탁해 보험금을 나눠드리겠다고 장모님께 말씀드렸지만 장모님은 그 돈을 자신이 어떻게 받느냐면서 저더러 위자료라 하시더라고요. 거부 의사를 밝히셨기에 보험금은 모두 제가 수령하게 되었고요. 장례식장에서 제가 웃은 건 전 아내인 그녀에 대한 조롱이 아니라 고통이 끝났다는 해방감이었다는 것이 통했던 걸까요? 어쨌거나 저의 사랑은 그렇게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 꽃으로 여러 물품을 만드는 법을 배우게 됐어요. 제가 작은 하우스에서 직접 기른 꽃들로 제작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이 있었거든요. 꽃을 유난히 좋아하시던 어머니가 생각나서 저도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다 강사님이셨던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 마을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었는데 고향을 떠나기 싫어 일찌감치 터전을 그곳에 잡은 분이었죠. 뒤늦게 귀촌한 저에게 친절하게 이것저것 잘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대학에 다니느라 고향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적응하는데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제가 나고 자란 곳인데도 말이죠. 아내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 없이 아버지와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할머니가 아내가 초등학생일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대학 졸업 후 세상을 떠나셨다더군요. 아무도 없는 고향이었는데도 돌아오고 싶더래요. 그래서 그런지 저와 통하는 부분이 많았고 외로워 보이는 것도 비슷했어요. 그러는 와중에도 도움을 받는 쪽은 거의 저였지만 말이죠. 그렇게 도움을 받다 보니 어느새 정이 깊어지더군요. 하지만 처음에는 덜컥 겁이 나 그 마음을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누군가를 곁에 가까이 하게 된다는 게 어렵게 느껴졌죠. 그런 저의 상처를 아내에게 털어놓는 것도 힘들었고요. 제 잘못은 아니지만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가랑비에 옷 젖듯 3년을 서로 오가다 보니 불가항력적으로 어느새 가까워졌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상처를 마침내 고백했을 때도 아내는 함께 눈물을 흘리며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같이 가고 싶다고 해주었고요. 그 마음에 감동한 저는 조촐하게 마을 분들을 모셔놓고 이 지역의 작은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손발이 꽁꽁 얼도록 추운 날이었지만 제 마음만은 따뜻해지는 날이었죠. 그리고는 아들 둘, 딸 하나를 낳아 기르며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아이들을 보며 더 오래 건강하게 있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나이가 많은 아빠다 보니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 소중한 마음이 행복으로 쌓여 매일 기쁘고 감사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녀와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볼 때도 있지만 결국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마무리되더군요. 그녀가 그 남자와 나눈 메시지들 중에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하도 집에서 결혼하라고 하니까 급하게 한 것도 있어. 때마침 남편이 부모님이 없다는 말을 들어서 적어도 시집살이는 안 하겠다 싶었지. 그래서 좋은 척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그런 줄도 모르고 좋아하더라고. 아, 그런데 그렇게 연기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점점 지겨워. 다 맞춰주니까 억지로 사는 거지. 당신을 더 빨리 만났다면 좋았을걸. 당신이랑 결혼했다면 나도 당신 아내처럼 아이까지 낳고 싶었을 거야. 이렇게 만나는 것도 좋지만 가끔 그런 생각을 하면 슬퍼져.
금지된 사랑이라는 생각에 짜릿하기도 하지만 말이야. 그러니까 나를 실망시키지 말아줘. 알았지? 저를 배신한 것도 모자라 저에게는 행복했던 모든 시간들을 부정하는 그 말을 읽고 저는 미련 없이 이혼을 선택했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부모님이 없어서 좋았다는 그녀와 어떻게 행복했겠어요. 그런 방식이 아니어도 그녀의 진실은 드러났을 테니 말이에요. 그러니 어떤 식으로든 그녀와는 행복한 결말을 맺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지금의 행복이 더 감사할 따름입니다. 단지 목숨을 잃은 그녀에 대한 연민이 남았을 뿐이죠.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처럼 어떤 진실을 꼭 참고 계신 분이 있다면 기억해 주세요. 진실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당신을 지켜줄 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 조금 억울하고 힘드시더라도 힘을 내서 끝까지 이겨내세요. 이따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녀가 지금 어딘가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무슨 표정을 지을까 하고요. 저는 여전히 그녀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제게 했던 말들, 감추고 있었던 삶, 그리고 떠난 방식까지 그 모든 게 상처였지만 이제는 그냥 한 사람의 삶으로 기억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의 진심이 너무 늦게 도착하기도 하죠. 그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기도 하고요. 그녀와의 시간은 결코 모두가 불행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분명 사랑했고 웃었고 함께 미래를 그렸던 시간도 있었으니까요. 그 기억마저 부정해버리면 제 삶도 부정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저 고이 접어 마음 한켠에 넣어두었습니다. 지금의 아내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이 조용한 일상이 저를 다시 사람답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과거를 끌어안되 그 안에 갇히지는 말자 그렇게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햇살 드는 작업실에서 꽃잎 하나하나를 다듬으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 평범한 하루들이 그 어떤 극적인 사랑보다 더 단단한 행복일지도 모른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까요. 어쨌거나 진심이 저를 기쁘게 해주는 것도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행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